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 쓰러진 노인을 구한 주역,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 꼴로 만든 게 당신입니까? 한도윤의 차가운 의심이었습니다. 당신이 한태수 회장 독살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할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끌려가며 절규하는 주역의 마지막 외침이 울렸습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구로공단, 낡은 철골 건물들이 늘어선 산업단지의 깊은 밤입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건설 현장을 휘몰아치는 가운데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주역은 오늘도 묵묵히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빨리 움직여. 술 냄새를 풍기는 현장 반장의 고함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20살 중반의 주역은 고개를 숙이며 더욱 빠르게 손을 움직였어요. 항의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신분이 들킬까봐, 일자리를 잃을까봐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무거운 철근 다발을 어깨에 짊어진 채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겨울 밤임에도 불구하고 등줄기에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입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픈 건 마찬가지였어요. 조국에서는 이 정도면 꿈 같은 생활이지. 주역은 잠깐의 휴식 시간에 거친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말끝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북한보다 나은 환경이지만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밤늦은 시간이면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손을 호호 불어주시던 기억, 감자 하나라도 반으로 나누어 먹던 그 따뜻한 정, 아파서 누워있을 때 이마에 손을 대고 걱정스러워 하시던 어머니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든든했던 뒷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겹쳐 보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죠. 지금쯤 어머니는 뭘 하고 계실까? 주역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탈북하던 그날 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주역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한다. 그 말이 지금까지 그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야, 같이 가서 소주 한잔 하자.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주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말투에서 북한 억양이 나오거나 남한 문화에 대해 모르는 게 드러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혼자 남겨진 주역은 천천히 현장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혼자 살아야 할까요? 언제쯤 진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앞에 도착한 주역은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들과 구겨진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오늘 하루 번 돈을 계산해 봤어요. 7만 원. 하루 종일 몸을 혹사한 대가치고는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할 돈이었습니다. 컵라면 하나가 1,200원, 삼각김밥이 1,500원.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셈을 해봤어요. 뭘 드릴까요? 편의점 알바생의 무뚝뚝한 목소리에 주역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컵라면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억양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걱정되었거든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주역은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차가운 풍경일 뿐이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드는 직장인들, 편의점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주역은 그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회는 아직 그에게 따뜻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라는 낙인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 탈북자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사기를 당했다거나 사회 부적응 문제라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마치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시선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마시면서도 주역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은 따뜻해졌지만 마음의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숨어서 살아야 할까요? 언제쯤 당당하게 햇빛 아래서 걸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탈북자가 아닌 그냥 주역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이 한마디가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건네주신 그 말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버스 시간도 놓쳐서 주역은 걸어서 집에 가야 했어요. 반지하 원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지만 버스비를 아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걸으면서 주역은 내일을 생각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주역에게는 평화롭지 않지만 가장 익숙한 전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라면, 국물까지 다 마신 후 일회용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날 새로운 하루를 위해서 말이에요. 반지하 원룸으로 향하던 주역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우산도 없는 주역은 서둘러 걸음을 빨리 했지만 금세 온몸이 젖어버렸습니다. 이런, 주역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처럼 쏟아지는 비는 주역의 마음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젖은 작업복이 몸에 달라붙어서 더욱 춥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가야지. 주역은 벽에 기대어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골목 한편에서 누군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사람인가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걸음걸이가 너무 불안정했거든요. 쿵! 큰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역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주역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7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비에 젖어서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스름했어요. 숨소리도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주역은 무릎을 꿇고 노인을 흔들어 깨웠어요. 하지만 노인은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으음, 으음.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주역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만약에 병원에 데려가면 신분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경찰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탈북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주역은 머리를 쥐어짰어요. 하지만 노인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 보였습니다. 숨소리가 더욱 가빠졌고 얼굴색도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역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주역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란다. 어릴 적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말씀이었어요. 가난해도 남을 돕는 마음만은 잃지 말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주역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신분 노출의 위험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탈북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인간다운 마음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역은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에 빨리 데려다 드릴게요. 주역은 노인에게 말을 걸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찬 빗속을 뚫고 달리는 주역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감정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아. 등에 업힌 노인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주역은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어요. 아마도 가족의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라는 분이 계시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병원 도착할 거예요. 병원까지는 약 10분 정도 달려야 했습니다. 평소 체력 단련을 해둔 덕분에 주역은 숨이 차면서도 계속 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간간이 들리는 신음소리가 더욱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에 번져 보이는 가운데 주역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되었어요. 마치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도윤아. 노인이 또다시 같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마도 매우 소중한 사람의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일까요? 손자일까요? 주역은 궁금했지만 지금은 빨리 병원에 데려가는 게 우선이었어요. 드디어 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밝은 불빛이 비 오는 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다 왔어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주역은 마지막 힘을 내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응급환자예요. 빨리 도와주세요. 주역의 다급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달려와서 노인을 응급침대로 옮겼어요. 의사도 곧바로 나타나서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주역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서 모셔온 거예요. 주역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걱정보다도 노인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주역은 의료진들이 노인을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비록 위험을 감수했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응급실의 밝은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주역은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벽 한편에 서서 의료진들이 노인을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링겔과 산소 마스크가 연결된 노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혈압 80에 50, 심전도 이상 신호 감지됩니다. 간호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어요. 의사들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역의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과연 무사할까요?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한 남성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비에 젖었음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함께 무언가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동시에 강한 위압감이 묻어났어요. 병원 직원들이 재빨리 그를 노인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태수 회장님의 아드님이신가요? 한도윤입니다. 주역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라고 했나요? 그럼 자신이 구한 노인이 어떤 회사의 회장이라는 뜻일까요? 갑자기 일이 커진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한도윤이 의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매서운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주역과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이 꼴로 만든 사람입니까? 한도윤이 큰 걸음으로 다가오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주역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구조한 거예요. 주역은 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한도윤의 눈빛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구조했다고요? 이런 차림으로? 그의 시선이 주역의 젖은 작업복과 진흙 묻은 신발을 훑어봤어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퇴근길에 할아버지가 쓰러진 걸 발견해서 주역이 설명하려 했지만 한도윤은 비웃었습니다. 건설 일꾼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곳에 가실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혹시 돈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건 아닙니까? 한도윤의 날선 질문에 주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연히. 증명할 수 있나요? 그때 갑자기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수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재빨리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한태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구석에 서 있는 주역을 발견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역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이 청년이. 한태수의 약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줬어. 한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 무슨. 이 청년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죽었을 거야. 한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등에 업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 한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와 주역을 번갈아 봤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 사람은 도윤아. 한태수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의심하지 마라. 이 청년은 은인이야. 주역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이름이 뭐니? 한태수가 주역에게 물었습니다. 주역입니다, 할아버지. 주역이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역이 깊게 고개를 숙였을 때
한도윤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성함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분증도 확인해야겠고요. 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주혁이라고. 성도 말할 수 없나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닙니까? 한도윤의 날카로운 추궁에 주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탈북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테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도윤아, 그만해. 한태수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은인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혹시나 해서.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할 시간입니다. 너무 많은 대화는. 한도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주혁을 보는 시선만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주혁아. 한태수가 주혁을 불렀습니다. 내일 다시 와줄 수 있겠니?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아버지. 한도윤이 급하게 말렸지만 한태수는 주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면 내일 뵙겠습니다. 주혁이 대답하자 한태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한도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주혁은 한우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태수가 퇴원하면서 회사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50층이 넘는 거대한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니 주눅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도 될까?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한태수 회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성함과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요? 저는 그냥 주혁이라고 전해주시면. 신분증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경비원의 단호한 말에 주혁은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태수가 내려왔습니다. 주혁아, 왔구나. 경비원은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이분이 내 손님이야. 신경 쓰지 마. 한태수는 주혁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최고층 회장실에 도착하니 한도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 사람을? 내가 불렀어.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으니까. 한태수는 주혁을 소파에 앉히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으로 준비해줘. 두 분. 아버지. 한도윤이 항의했지만 한태수는 웃으며 주혁에게 말했어요. 어떠니? 전망이 좋지? 정말 대단해요. 주혁이 창밖의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한태수는 뿌듯해했어요. 내가 맨손으로 읽어낸 거야. 젊었을 때는 나도 너처럼 힘들게 살았어.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꿈과 의지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한태수의 눈에 추억이 어렸어요. 나도 처음엔 막노동부터 시작했거든. 그때 한도윤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회의 시간입니다. 아직 시간 있잖아. 긴급 사안이 생겼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강했어요. 한태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주혁아, 잠깐만 기다려줄래? 금방 올게. 회장실에 혼자 남은 주혁은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그런데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주혁 씨입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주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경찰이요? 한태수 회장님 독살 미수 혐의로 조사해야겠습니다. 독살 미수라니 무슨 소리예요? 병원에서 회장님이 드신 약에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건 저와 상관없어요. 주역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형사는 냉정했어요. 회장님과 접촉한 유일한 외부인이 당신입니다. 제가 왜 할아버지를... 동기는 조사해보면 알겠죠. 그때 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주역을 보는 시선이 차가웠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도윤 씨가 신고하신 건가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되어서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역이 절망적으로 외쳤지만 한도윤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신분도 숨기고 접근한 이유가 뭔가요? 그건... 주역은 말문이 막혔어요. 탈북자시죠? 한도윤의 날선 질문에 주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조사하면 다 나와요. 신분을 속이고 우리 아버지께 접근한 목적이 뭡니까? 저는 정말... 돈이 목적이었죠? 아니면 더 큰 걸 노린 건가요? 한도윤의 추궁에 주역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일단 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잠깐... 회장실 문이 열리며 한태수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주역이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어요. 한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드신 약에서 독이 나왔다고요. 한태수는 주역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역아? 설마 정말... 한태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주역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랬겠어? 한도윤이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아버지와 접촉한 외부인은 이 사람뿐이에요. 하지만 한태수가 망설이는 사이 형사가 주역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일단 조사받으시죠. 할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주역이 끌려나가면서 절규했지만 한태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에 주역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회장님을 독살하려 했다며? 역시 탈북자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은인을 배신할 수 있지? 주역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상은 또다시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누가 믿어줄까요? 탈북자라는 낙인이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증거는 다 있으니까. 저는 정말 무죄예요. 그럼 왜 신분을 숨겼어? 그건...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주역은 절망에 빠졌어요. 누가 정말로 한태수를 독살하려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걸까요? 창밖에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을 품고 바라보던 도시였는데 이제는 차갑고 무정하게만 느껴졌어요. 또다시 나는 죄인이 되는 건가? 세상은 너무 쉽게 그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탈북자라는 정체성만으로도 충분한 의혹거리가 되었으니까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주역은 5시간째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한태수 회장의 약에 독을 넣은 게 당신 맞죠?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주역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한태수의 비서였어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형사가 의아해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주역 씨는 무죄입니다. 진범을 알고 있어요. 비서의 폭탄 선언에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역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비서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약에 이걸 넣으면 되는 거지? 네, 소량이면 심장마비로 보일 겁니다. 이게 누구 목소리죠? 형사가 물었어요. 한도윤 부회장입니다. 주역은 믿을 수 없었어요. 도윤 씨가 정말. 네, 제가 직접 녹음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을? 아버지가 주역 씨를 너무 신뢰하시니까 불안했나 봐요. 처음엔 단순히 쫓아내려 했는데, 그래서 독사를 시도했다고요? 죽이려던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시켜서 주역 씨를 의심하게 만들려던 거였어요. 형사가 급히 주역의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완전히 오해였네요. 주역은 손목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한도윤 씨를 즉시 체포해야겠군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주역 씨를 찾고 계세요.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할아버지가요? 네, 계속 자책하고 계세요. 주역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태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주역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인을 의심했어.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런 짓을.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갑을 찬 한도윤이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한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윤아, 왜 그런 짓을 했니? 한태수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쉽게 속으셔서. 속았다고? 이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나에게 독을 먹였단 말이냐? 한태수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심하게 만들려고 독을 탔다고? 한도윤이 주역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주역이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이용할까봐. 유산을 노리거나. 경찰관이 한도윤을 데려가려 할 때 한태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 주역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할아버지. 너, 혹시 북한에서 온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주역은 당황했어요. 그건, 솔직히 말해다오. 나는 상관없어. 한태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주역은 용기를 냈어요. 네, 맞아요. 3년 전에 왔어요. 가족은? 고향에 두고 왔어요. 한태수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실, 나도 북한과 깊은 인연이 있어. 네. 주역이 깜짝 놀랐어요. 젊었을 때 강제로 북송된 적이 있거든. 정말이요? 그때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역아, 너 성이 뭐니? 한씨입니다. 그 순간 한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주요? 네. 어머니 성함이 혹시. 한태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주역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리명아요. 리명아. 한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너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갑을 찬 한도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너는 내 아들이구나. 한태수의 떨리는 말에 주역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북한에서 명아와 사랑에서 낳은 내 아들. 주역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있어. 내가 어떻게 있겠니? 한태수가 주역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강제로 헤어져야 했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내 아들, 내가 찾던 내 아들이. 한도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 너는 내 둘째 아들이고 주혁이는 내 첫째 아들이야. 한태수의 선언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어요.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주혁이 구한 할아버지가 바로 친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모함한 한도윤은 친동생이었습니다. 병실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태수의 폭탄 선언 이후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태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수갑을 찬 한도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말씀이세요? 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도윤아. 주혁이는 너의 형이야. 한태수의 확신에 찬 대답에 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혁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정말 확실해요? 확실하다마다 명화의 눈을 그대로 빼닮았어.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증명이 필요해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혈연 검사를 받아야겠네요. 물론이지. 당장 해보자. 한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틀릴 리 없어. 병원에서 급하게 혈액 채취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하루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 주혁은 한태수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니? 한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없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많이 그리워하세요. 아버지를. 한태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도 매일 생각했어. 명화와 너를. 정말이에요? 응, 하루도 빠짐없이. 그때 한도윤이 면회를 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잠시 나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한도윤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앉아라. 한태수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한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으면서 주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형이라니 믿어지지 않지? 나도 마찬가지야. 죄송합니다. 한도윤이 주혁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께 정말 못된 짓을. 괜찮아요. 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독까지. 무서웠겠어요. 주혁의 말에 한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버지를 혹하게 만들면. 하지만 그래도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한태수는 두 아들의 대화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래, 이제부터 형제처럼 지내자. 하지만 아버지, 저는 감옥에. 걱정하지 마. 피해자가 내니까 선처를 부탁해 볼게. 다음 날 아침 혈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실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한태수 씨와 주혁 씨의 부자관계 확률이 99.9%입니다. 의사의 발표에 한태수는 무릎을 쳤어요. 그래, 내가 맞다고 했잖아. 주혁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아버지세요? 응,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한태수가 주혁을 꽉 안았어요. 30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한도윤도 감동받았습니다. 형,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주혁이 한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 잘 지내요. 하지만 저는 형님께 그런 짓을.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주혁의 따뜻한 말에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때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우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 등장. 탈북 청년 알고 보니 재벌 2세. 온갖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한태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태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 장남 한주혁을 소개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주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북한에서 헤어진 제 아들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탈북하면서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왔고 우연히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재회네요. 앞으로 주혁이는 한우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활동할 것입니다. 한도윤 부회장은 어떻게 되나요? 도윤이는 반성의 시간을 갖고 형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태수는 주혁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내 아들로 살 수 있겠구나. 네, 아버지. 하지만 부잣집 아들로만 살지는 말고. 네. 내가 겪은 일들을 잊지 마라. 무슨 뜻이세요? 탈북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렴. 한태수의 말에 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그게 진짜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이야. 한도윤도 옆에서 말했어요. 저도 도울게요, 형님. 고마워.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좋은 동생이 될게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그날 밤 한태수는 주혁에게 말했어요. 명아, 어머니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직접 모셔올게. 이제 가족이 모두 함께 살아야지. 정말이에요? 응, 우리 가족 모두 말이야. 주혁의 가슴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불이 켜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동생도 그리고 곧 만날 어머니도 있었으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춥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가족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한복판의 한우그룹 본사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0층 회장실 옆에 새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주혁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패에는 한우그룹 사회 공헌실장 한주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방송 인터뷰 준비는 다 되셨나요? 한도윤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예전에 차갑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진짜 동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긴장되시겠어요. 전국 방송이니까 조금은 떨리네요. 주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KBS에서 주혁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영하는 날이었거든요. 기적 같은 만남, 탈북 청년에서 재벌 후계자까지라는 제목으로요. 아버지도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시겠어요. 주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자신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후 3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행자가 환하게 웃으며 주혁을 소개했어요. 6개월 전까지 탈북 청년이었다가 지금은 한우그룹의 사회공헌실장이 되신 한주혁 씨입니다. 카메라가 주혁을 비췄어요. 예전에 어둡던 표정은 사라지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주혁입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기분이세요? 아직도 꿈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 제공, 교육 지원, 상담 등등. 주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힘드셨던 경험이 지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한도윤 부회장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주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형제예요. 서로 도우면서 회사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방송이 끝나고 한태수가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 있어. 한태수의 말에 주혁이 궁금해했어요. 누구세요? 직접 보면 알 거야. 한태수가 문을 열어주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주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주혁아. 리명아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아들을 안았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어제 아버지가 모시고 오셨어. 한태수가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함께야. 정말이에요? 응, 어머니도 남한에 정착하시기로 했어. 주혁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 한태수가 신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요? 도윤이가 결혼한다. 정말이요? 주혁이 깜짝 놀랐어요. 한도윤이 수줍게 나타났습니다. 형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는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박수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사회복지사예요. 도윤이랑 봉사활동에서 만났대. 한태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한도윤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제 덕분이요? 형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수진이를 만났어요. 다행이네요. 주혁이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저녁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태수, 리명화, 주혁, 한도윤, 그리고 박수진까지. 이렇게 모두 모이니까 정말 좋네. 한태수가 감격했어요. 아버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혁이가 하는 일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 어떻게요? 한우재단을 만들 거야. 재단이요? 응, 탈북민뿐만 아니라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돕는 재단. 한태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주혁이 찬성했어요. 그리고 주혁이가 이사장을 맡았으면 해. 저요? 너만큼 적임자가 없어. 직접 겪어봤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윤이는 부이사장으로 도와줘. 네, 아버지. 형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도윤이 의지를 다졌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좋은 일 해보자. 그날 밤 주혁은 혼자 옥상에 나가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에는 차갑고 무정하게만 보이던 도시가 이제는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도윤이 올라왔어요. 형님, 여기 계셨네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예전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니요?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형님은 정말 대단해요. 저도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지금은요? 지금은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주혁은 더욱 바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우재단 설립 준비,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 기획, 전국 순회 강연 등등.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즐거웠습니다. 서울의 겨울밤, 주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가족이 있었고, 함께 꿈을 이룰 동료들이 있었고, 도움을 받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역의 가슴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